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택입니다. 자, 285페이지 교과서. 뇌 책에는 목차만 해놨으니까 그냥 화면은 절여놔놓고 교과서 봅니다. 285페이지 도급. 도급의 의 당사자 1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노무 공급 계약의 일종으로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이라는 것. 법적 성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인데 보수의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완성한 후에 급부하는 후불이 원칙이다. 고용도 후불이 원칙이고 도급도 후불이 원칙이고 나중에 하면 자임도 달리 약정한 바가 없으면은 후지불이 원칙이죠. 도급계약에 의해 판례는 건설공사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외의 물품 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라고 했고,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작업 완료를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 관계이므로 세차작업 중의 차량 지배권은 세차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작업 중의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세차업자에게 있다.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허가 명의자의 비용과 책임하에 토석을 채취하고 그 채취된 토석의 일부를 동허가 명의자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다. 광업법상 득대계약하고는 다르다. 지금 도급계약 예를 보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옆에서 접하는 것 중에서 도급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역시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립과 관련되는 것은 앞에서 다 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의 성질을 하면서 성립과 관련되는 이야기 다 한 겁니다. 계약이니까 법률행위로서 민법 총칙에 있는 법률행위와 관련되는 이론 전부 다 당연히 적용되고 계약법 총론 쪽에 있는 이론 당연히 다 적용되고 해제와 관련된 거, 그 다음 유상계약이니까 매매 쪽에 있는 규정들이 다 준용되죠. 단 매도인 담보책임은 도급 쪽에 적용 안 되는 이유가 도급과 관련돼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286페이지 이러한 도급계약의 효력, 수급인의 의무, 일의 완성 및 완성물 인도 의무, 이를 완성할 의무, 수급인은 적당한 시기에 일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수급인이 일의 착수를 해태, 게을리한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급은 일을 맡긴 사람, 수급인 일을 맡은 사람이 되겠죠.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반대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급인 스스로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급인이 제3자에게 일의 완성을 맡겨도 된다. 그러니까 하도급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판례는 이거는 주관식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관식 2차 시험에 나오는 게 저당권이나 매매, 임대차 이런 쪽에 나오는데 어느 순간 도급이 탁 튀어나오면 시험장이 조용하죠. 어떻게 공부를 찍어서 하는지 모르겠어. 합격하고 나면은 이거 올해 들어서도 내가 자주 전화를 받고 자주 내한테 자료를 좀 달라 하는데 그 합격할 때 정상적으로 공부 안 돼 있으면 자료를 줘도 일 처리 못 합니다. 판례는 공사도급 계약에 있어서 당사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이러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 보조자 또는 이행 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 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이때 이행 보조자, 이행 대행자 의 고의 과실에 의해서 이행되지 않으면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이때 이행보조자, 이행대행자의 행위는 도급인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때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에 있다. 이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주면서 주관식 문제치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원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실력이죠. 객관식이야 안에 다 써놓은 거고. 물론 나도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걸 다 터득했으면 그때 합격했겠지. 그때는 그냥 공부에 빠져가지고 공부가 좋아서 그랬지 뭐. 합격할 때는, 시험 공부할 때는 그냥 시험에 초점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3번, 수급인이 완성 의무를 지체한 때 도급인은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행 지체가 되겠죠. 판례도 공사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한 내용의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던 것이 명백한 경우 도급인은 그 공사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 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그와 같은 최고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채권법 총칙조에 가면은 또 이와 관련된 내용들 합니다. 지체상금 일반적으로 이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활용되는데, 이 지체상금 성질이 실제 지체상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인 경우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위약 버릴 수도 있고, 그 판례가 두 가지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도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갑니다.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 쪽에 가면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 매매 쪽에 계약금 쪽에서도 일부 설명된 것이 있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및 경제사정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바른생활 지문이고,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까지라는 거. 때부터 도급인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던 시점까지라는 거. 실제 해제한 때가 아니라는 거. 요런 것 가지고 주관식 내면은 상당하겠죠. 근데 주관식 내기에는 약간 애매한 면이 있고, 물론 얼마든지 주관식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완성할 시점까지인지, 실제로 해제한 때부터 완성할 시점까지인지를 판단해가지고 금액까지 계산하게 할 수도 있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만큼 공제되어야 한다. 폭풍 그런 천재지변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면, 완성물 인도 의무 1번 판례 그 부분 민법 총칙에서도 본 판례입니다. 도구의 목적인 일이 물건의 완성 등 유형의 것일 때 수급인은 그 완성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때 목적물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 보면은 그 수급인이 이제 해가지고 넘겨주면서 야 검사해라 했는데 도급인이 검사를 안 해. 그런 문제도 있고, 제작물 공급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불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 이행기 기한과 관련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조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는 거. 근데수록 조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합격 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순수 수의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급인의 완성물 인도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러나 목적물 완성 의무와 보수 지급은 동시 이행이 아니라 인도하고, 물론 그게 검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그와 보수 지급이 동시행 관계이시지 인 것이지 완성하고 보수 지급이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 완성은 선행입니다. 판례도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공사의 완공 의무가 반드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일종의 불안의 항변권이 될 것이고, 제작물 공급 계약이 경우에 따라서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도급 계약이 될 수도 있는데, 특이한 반지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도 도급 계약이 될 수 있는데, 반지 다 만들었으니까 돈 내놔라. 이게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와서 돈 주면서 반지 받아가라. 이게 동시행관계죠. 완성물 소유권 기속관계,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유치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도급인이 재료 전부를 공급한 경우, 그러니까 일을 맡긴 사람이 재료를 전부 다 공급하고 수급인한테 일을 맡겼으면은 이거는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기속한다.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제공한 경우 소유권은 달리 약정한 바가 없으면 수급인이 원시 취득하고 인도에 의해서 도급인에게 이전된다 라고 해야 하는데, 판례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부동산인 경우라면 과연 인도만 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가냐?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될 문제죠. 판례도 일반적으로 자기 의논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 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자기의 의논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로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소유권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기속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 재료 제공한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원시 취득된다는 거죠. 도급인이 제공했으면 도급인에게, 수급인이 제공했으면 수급인에게. 그러나 수급인이 중요 재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약정에 의해서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기속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했을 때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을 때 그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죠.
도급인 소유가 됐을 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수급인 소유로 됐을 때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가 없죠. 유치권 제한 물건으로서 타 물건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부분 할 때마다 옛날에 이제 학원 강의할 때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그 건축업자인데 저 용산 쪽에 그 개발 한참 붐이 일어날 때 누군가가 건축 대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제 건축업자는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거죠. 일단 자기 말로는 그 공사가 100억대라는 거죠. 근데 건물을 다 지었는데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기속되게 하기로 해가지고 등기까지 바로 도급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사 대금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실에 자기가 아는 사람을 관리실에서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키도 다 그 관리인이 관리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가가지고 그 관리실에 앉아 있고 하는 거죠. 그게 유치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소유권 보존 등기한 그 도급인이 경찰을 대동해 와가지고 제동 체포해라 이래가지고 체포해 갔다는 거지. 경찰이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래가지고 체포해 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온 천지를 다 물어봤대. 그 해결 실마리를 못 찾아가지고. 그때 보통 그런 관리실에 앉아 들어오는 사람은 친인척이겠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월급 주는 그 자리에 아무나 내버리지는 않겠죠. 물론 요즘은 이제 그 유치권 행사하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온천히 다 물어보고 자기들 말로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도 해결책을 못 찾더라 이러면서 내한테 질문했는데 딱 5분 만에 다 끝내. 5분도 안 걸렸어요. 이야기 딱 듣고 또 이게 듣고 또 그 경찰 아저씨도 화낼라. 또 화내도 할 수 없지 그래서 내가 조용히 경찰 아저씨도 체면이 있으니까 난리치고 하지 말고 그 경찰한테 가가지고 지금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돼 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아저씨한테 조용히 가가지고 아저씨 유치권 아시냐고 그거 물어보라고. 그래도 잘 모른다 이야기하면은 유치권으로서 적법하게 점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체포해 간 것은 불법 체포, 그리고 유치장에 내놨으니까 불법 체포 감금이라고 이거 알아보시라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놀래가지고 얼른 풀어줬다는 거지.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 압니까? 법리를 정확하게 터득을 해야 그게 보이는 거지. 맨날 시험 친다고 외워가지고 그게 연결이 되냐고. 수급인의 담보 책임.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자격사들이 질문을 하면은 내가 거꾸로 질문합니다. 거꾸로 질문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이야기합니다. 유 선생은 실력이 돼야 알아듣는다고. 당연하지. 실력 안 돼가지고 무슨 자격사 짓을 해. 실력을 갖춰가지고 해야지. 누굴 죽이려고.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네가 본인이 죽는 건 상관없어. 네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근데 잘못하면 옆에 사람들 다치게 만드는 게 법이라고. 요새 전세 사기 한참 그러는데 이거 중개사가 가담했으면 물론 자기 처벌 받겠지. 근데 누가 망했냐고. 2중 분양, 3중 분양, 100중 분양 해가지고 누구를 망하게 만들었냐고. 물론 사고 친 위야 교도소 가야지. 사고를 쳤으니까.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그냥 글로 써놨으니까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몇 개 외워가지고 그게
법 실력인 줄 알고 깜빡대고. 물론 나도 항상 조심합니다. 항상 사건이 들어오면은 여러 각도로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법무사, 내하고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법무사한테 내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도 문제가 있으면은 내하고 교차 체크를 하는 거죠. 내가 그 법무사 합격하고 나서 뭐 집사람이 그러던데, 뭐 영업은 뭐 술자리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술자리 영업 안 합니다. 이거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또 영업한다고 또 골프를 배운다. 그런 것도 싫어. 무슨 영업할 일이 뭐 있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야지. 물론 나는 실력이 있다는 걸 어디든지 공개합니다. 수급인의 담보 책임, 법조문 있는데 밑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유상계약은 매도의 담보 책임이 준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도급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급인의 담보 책임,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한다는 거죠. 하여튼 수급인의 담보 책임도 매도의 담보 책임과 마찬가지로 수급인의 고의가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고의가실이 있다면은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과도 경합되는 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알아듣는 게 실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자격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 자격사한테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 내가 학원 강의를 하면은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읽는 게 목적이라 했습니다. 강의는 저기 가서 들으라는 거지. 수급인의 담보 책임의 성립 요건, 유효한 도급계약이 존재할 것 당연하죠. 완성된 목조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것. 건축물 하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의 공사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즉 기본적으로 객관적 하자, 주관적 하자 다 포함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이라면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면책 사유의 부존재 당연하죠. 이 담보 책임 규정이 임의 규정이니까 뭐 감변 특약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도 이런 거 있죠. 담보 책임 없음을 약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 289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2번 수급인의 담보 책임,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따른 도급인의 해제권의 규정은 목적물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우를 하더라도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된다.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권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고의가실이 있다면 또 하시고, 수급인의 고의가실은 요건이 아니다. 고의가실이 있다면은 수급인의 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경합된다는 이야기이고, 책임의 내용, 하자, 보수, 청구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때 그 보수, 보충수리라고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보충수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도급인은 보충수리를 청구하지 못하고 그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도급인은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충수리 비용의 과다 이하를 불문하고,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수리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에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하지 않은데 수리비가 많이 들 때는 수리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의 과다 이하 불문하고,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 비용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에 보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손해배상 청구권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하자 보수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경우에 따라서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하자 손해로 보고 그 하자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는 게 다수설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시기. 판례는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 보수청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 손해배상 액수, 즉 하자 보수비는 목적물 완성 시가 아니라 하자 보수 청구 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게 한번 그 법무사 2차 시험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요 판례를 딱 썼으면은 고득점 받을 수 있었는데, 아마 그때 내가 최고 고득점 받았을 거면은, 내가 이 판례를 본 건 아닙니다. 이거 시험 칠 때 뭐 시험 치고 나서 받는 거지, 나라고 뭐 다 찾아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특히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재무불이행 쪽에 뭐 손해 그런 쪽을 가지고 이제 재무불이행 쪽에 있는 손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도급에서 나오든 매매에서 나오든 어디에서든지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불이행과 관련된 손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도급에 적용해가지고 그 본 적도 없는 판례를 시험장에서 판례에 의함해 가지고 도급과 관련돼 가지고 딱 서술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안 그렇겠어요. 이게 기본이 그쪽에 있는 게 기준이라고, 개별적으로 살펴볼 뿐이라고요. 각각 계약에서는 종론과 강론의 연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 보수나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가담한 비용을 요할 때는 하자 보수나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로의 교환가치의 차액, 요거를 내가 정확하게 썼다는 거죠. 공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하자가 없었더라면 목적물의 가치, 그 다음에 하자로 인한 지금 현재의 목적물의 가치, 그 차액이 손해라는 거죠. 수리하는데 들이는 비용,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손해 같으면 잘못하면 건물 전체를 깨부셔야 되는데, 관념상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실력이 깔려야 뭐 그 시험장 안에서 떨지 않고 본 적이 없는 판례도 판례에 의하면이라고 딱 뭐 덤덤하게 써내는 거죠. 물론 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봤을 수도 있지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어쨌든 채무불이행 쪽에 있는 손해와 관련되는 그 개념을 도급과 관련돼 가지고 적용해 가지고 만드는 거죠. 판례도 마찬가지죠. 교환가치의 차익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통상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로서의 공사비용 차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 특별손해다. 특별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재무불이행 쪽에 가면은 다 이야기됩니다. 로마자 2번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 보수나 하자 보수에 가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 비록 보수에 가담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보수에 가름한 비용,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이때는
나아가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 공작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건물 등의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등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도급이 여러 곳에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래 인천에 난리가 났죠. 뭐 철근 뭐 70%를 빼먹었다. 뭐 정말 그 사람이 들어갔으면 어떡할 건데요. 도대체 누가 설계를 하고 누가 그 철근을 빼먹었어. 그거 범죄단체가 아니면 그럴 수가 있어. 그게 그런 거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해야 돼. 범죄 단체 조직 및 뭐 행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실제로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공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만약에 사람이 그 입주까지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상황에 모든 시험에서 도급과 관련되는 문제를 안 낸다면 안 되는 그 새끼도 범죄인이지.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그러니까 도급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와야지. 도급인의 보수지급 의무와 수급인의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성립한다. 요것들이 전체 다 법무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뭐 그 당시 뭐 대급 꽈락났지 뭐. 물론 나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마 내가 그때 수석했을 거라고. 로마자 1번 판례도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조물의 하자가 있는 때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일에 대한 보수 지급 청구권과 동시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도급인의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 도급인의 공사 대금 지체 채무는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고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니까 지체는 아니라는 거죠. 도급인의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 대한 대금 채권을 수동 채권하여 상계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계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그게 밑에 로마자 2번에 있는 거고. 당연한 이야기지. 완성된 목조물의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액에 상하는 보수에 관해서만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거기만큼에 대해서 동시행항변권이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의 하나고 그 나머지 공사자 대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도급인의 과실 참작 여부. 이거는 일반적인 과실상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교과서에서 그냥 뭐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서도 과실상계가 뭐 나타날 수 있다는데 이건 과실상계 직접 적용이 아닙니다. 이거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무과실 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물론 하더라도 써놨지만 왜? 한쪽에 선이 무과실이어도 지금 과실 참작한다는 거죠. 담보 책임이 민법의 제도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수급인은 지금 선의무과실일 수 있다는 거죠. 수급인은 지금 선의무과실인데 그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걸 과실상계라고 표현하면은 안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뭐 과실상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문에서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아니 저쪽에 과실이 선의무과실인데 어떻게 과실을 상계하냐고. 그쪽이 선의무과실이어도 이쪽 상대방 도급인
매수인, 매매 쪽에도 똑같이 있는 거죠, 이거. 매수인의 그 하자, 발생, 그 확대에 가공한 잘못이 있으면 그걸 참작해가지고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게 합당하다. 이런 거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법리가 막 어디서 깨지고 있는지 몰라, 지금. 교수님들도 다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교수님들도 책을 쉽게 쓰려고 막 오만 떼거질 다 하는 것 같고, 애들 유치원생들한테 뭐 교과서를 맞춰줄 거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눈높이 교육이 교수 수준에, 선생 수준에 맞는 눈높이 나야 되겠는데, 애들 유치원생한테 맞춰가지고, 물론 무슨 말인지도 알아요, 이게. 교수님들이 자리를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교수들이 애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로스쿨 뭐 문제는 공표되지. 답안지 한번 공표해보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전부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다 꽈락 나이들 답안지를 점수 주는 거 아니냐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내보내고 있다고. 100%는 안 그렇겠지만 이래 이야기해야지.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그래 뭐 주관식이니까. 시효 완성된 채권의 그 상계 그 유추 적용. 왜냐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완성되기 전에 상계 적상에 있었다면 그 시효 완성 후 상계할 수 있다. 그래야 일정한 자기 권리 보호가 되겠죠. 그 소멸시효와 관련된 그 규정을 제측기간에 유추 적용하는 판례가 나왔다는 거죠. 당연히 그대로 그래야 된다고 봐요. 내가 이 판례 나오기 전에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한 자리도 돼 있을 거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 또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이 각각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 적상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 채무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급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세심하게 공부하시라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 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 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상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위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는 것. 계약 해제권 완성된 목적물 하자로 말미암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자는 중대한 것이 된다. 그러나 건물기타 토지 공작물에 관하여는 아무리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완성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 이때는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조문이 악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사하는 새끼들이 사고를 치는 거지. 해제를 못하게 해놨으니까. 건물기타 토지의 공작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해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수설은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해제하였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그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일종의 해지 승인이 되게 좋다면 그때 수급인은 해제 당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중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 책임에 관하여 자, 이것도 이제 판례가 이제 해석을 하고 법 조문도 이제 그런 식의 취지가 됐는데
분양자의 담보책임, 분양이라는 거죠. 수급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경관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이를 강행 규정화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이지 그 책임이 분양계약에 기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분양계약의 법률적 성격이 도급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그래서 분양 자체가 도급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도급 쪽에 있는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강행 규정으로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양이 도급이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통상 대단히 집합건물의 경우 분양자는 대규모 건설업체에 비하여 수분양자는 경제 약자이므로 수분양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집합건물이 완공된 후 개별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부지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계약 해제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양자는 제3자와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집합건물의 건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분양에 있어서는 668조 단서 완성된 경우에 해제할 수 없다 하는 그 부분 준용하지 않고 따라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이 완공된 후에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분양은 매매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자로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분양거래 해제하는 것이 그 도급계약, 도급인하고 수급인, 그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뭐 이래나 저래나 돈 받아가니까 뭐 그러는 거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원칙, 목적물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다만 목적물 인도를 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 지반공사 인도 후 5년, 보통 공작물 인도 후 5년, 석조, 석회조 이런 거 경과한 거 10년, 토지 공작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보수 또는 하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참 이제 그 안경을 끼도 책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이 쓴 게 눈이니까 존속기간의 성질 40년 동안 이빨을 갈아가지고 이빨이 다 깨지고 하도 엄지를 깨물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뭐 책을 나누고 읽어도 그런 거죠. 존속기간의 성질, 판례는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행사하는 기간이지 출소기간 아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중첩 적용된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